나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케이블 TV의 한 예능 방송에 외제차 렌트를 위해 매달 200만 원가량 돈을 쓰는 남자가 출연했다. 자신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대출을 받는다고 했다. 삶을 즐기기 위해 제2, 제3 금융권의 돈까지 빌린다는 그의 나이는 28세였다. 그에게 방송인 서정훈 씨는 이런 조언을 했다. 내가 약 15년 동안 프로농구 선수 생활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아?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 뭘 사고 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그런 말 안 해도 되는 게 좋은 일이야. 나는 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 만약 지금까지 이런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본 적이 없다면 이제라도 해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단순히 재테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돈이 많다고 절대적인 행복이 보장되진 않는다. 그보다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 나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 글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나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돈과의 관계, 돈의 위에 서자.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돈을 내 밑에 두고 부릴 수 있어야 한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정반대의 관계를 맺고 있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나를 위해 돈 한 푼 쓰는데도 절절매거나 돈을 불리기도 전에 가치 없는 소비로 돈이 술술 새어나가게 한다.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너무 많다. TV를 보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연일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이 소개되고 뉴스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보도한다. SNS에는 돈 걱정 없이 취미생활이나 맛집,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로 차고 넘친다. 그들과 내 삶을 비교하다 보면 내 불행은 모두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만 같다. 그 결과 돈만 쫓게 되고 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게 된다.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교환의 대가로 사용할 뿐이다. 지금껏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축적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돈보다 우위에 있는지, 돈을 목적으로 착각해 돈에 휘둘리고 있진 않은지를 먼저 따져보면 좋겠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고민이 빠져선 안 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돈과의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말과의 관계,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자. 말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말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조금도 떨지 않으면서 조리 있게, 게다가 발음과 목소리까지 끝내주게 구사하며 청산유수로 말하는 사람만이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말을 잘하는 모습이 이런 이미지에 갇혀 있으면 말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말투, 발음, 목소리 크기, 호흡, 시선 같은 기술은 다소 투박해도 괜찮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만 있다면 말이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 메시지가 잘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 단계에 도달했다면 그때 가서 말하기 스킬을 연습해도 결코 늦지 않다. 말은 기술이 아닌 진심이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말과의 관계는 몰라보게 건강해진다. 문제는 내 진심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나를 어필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오해를 풀어야 할 때 대충 얼버무리다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적은 없는가?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하고 좌절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내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말을 듣게 될 사람의 눈치를 먼저 봤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꿀꺽 삼킨다. 그러다 결국 이 말도 저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내 입으로 하는 말을 어려워하는 관계를 맺고 마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서 말을 잘하기 바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괜히 발음이나 목소리로 트집 잡지 말고 무슨 말을 할지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 진심을 담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하기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과 눈치를 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사람마다 삶에 꼭 필요한 습관을 다르게 꼽을 수도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나 독서, 운동이 될 수도 있다. 온전히 나다워지는 일에는 수많은 흔들림이 있겠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는데 돈과 말과 글이 제법 도움이 될 것이다.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다. 어디에 돈을 쓸 때 내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를 찾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의미 없이 쓴 사람은 허무함을 느끼고 원래의 목적대로 원하는 곳에 돈을 쓴 사람은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힘들게 번 돈을 무의미하게 쓰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돈의 사용처를 생각해둬야 한다. 그래야 돈을 모으는 일이 수월해진다.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아껴야 하나? 아닌, 이렇게 모은 돈으로 내게 좋은 걸 해줘야지가 될 수 있다. 모든 일이 관점의 차이라지만 돈을 아끼고 모으는 일에도 올바른 관점은 필수다. 결과를 미리 알고 결정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해선 안 된다. 그럴 시간에 생산적인 생각과 일을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금전적으로도 나아진다. 루저의 늪에 빠졌던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묵묵히 글을 쓴다. 끝까지 쓴다. KBS 드라마 썸마이웨이에서 배우 박서준이 연기한 주인공 고동만은 학창시절 태권도 국가대표를 꿈꾸던 유망주였으나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달라진다. 이후 격투기 선수로 전향해 다시 한번 꿈에 도전하며 그는 이런 말을 한다. 남들이 뭐래도 쪼대로 사는 게 장땡이고 사고를 쳐야 노다지도 터지지. 남들이 뭐 먹는지 안 궁금하고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메이저 아니겠냐? 나는 노다지를 만나보기 위해 사고를 쳤다. 그럼 남들이 뭐 먹는지 궁금해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메이저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생산적인 일을 해서 노다지를 만나야 한다. 그렇게 노다지를 상상하니 쪼그라든 마음이 조금씩 펴지는 기분이다. 결혼을 하자마자 시할머니로부터 60억 원을 받았다는 내 친구의 친구는 백화점에 가서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라고 말하고 옷, 신발, 가방을 전부 쓸어와도 그걸 쓸 일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집에 와서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는다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나를 꾸밀 물건보다 내가 속할 수 있는 세상의 존재 유무가 아닌가 싶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고 주위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들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삶에서의 가치 증명은 돈을 쓰는 순간에만 짧게 존재하므로 계속 돈을 써도 헛헛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나는 돈이 많이 생겨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가치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내 능력을 인정해주고 기꺼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이들과 만나고 싶다.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교류의 끈도 놓지 않고 싶다. 책 100세 인생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무형자산이라고 말한다. 무형자산 없이는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이 점점 굳어지는 요즘이다. 돈만 줬다가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보물을 놓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겠다. 나와 남편은 5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연애하는 기간 동안 이렇다 할 큰 다툼을 한 적도 없고 심각하게 부딪히는 지점도 없었다. 그래서 서로 잘 안다고 생각했고 결혼 생활도 연애와 마찬가지로 무난할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그렇듯 연애와 생활은 다르다는 현실을 결혼 초반에 여실히 경험했다. 연애할 땐 몰랐던 생활 습관을 발견하면서 상대의 진면목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특히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그랬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참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짜증을 내기도 했고 간혹 그 짜증을 큰 소리로 표현할 때도 있었다. 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짜증내고 화를 내며 말해도 부모님이 다 받아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구나. 남편을 보고 알았다. 나는 그와 달리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꾹꾹 참고 살아왔다는 것을. 밖에서는 잘난 척, 똑똑한 척,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면서도 가족을 상대로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가족, 특히
엄마에게 쩔쩔맸다. 엄마가 하는 부탁이나 요구는 아무리 무리한 것이라도 꾸역꾸역 들어줄 때가 많았다. 엄마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이 살았으니 모녀 사이라기보다 룸메이트처럼 느껴져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내가 편했을지 몰라도 나는 엄마와 친하다는 느낌이 적었다. 그래서 엄마가 선을 넘는 언행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다. 결혼 후 남편이 내게 물은 적이 있다. 왜 장모님한테는 화났다는 말도 못해? 그 말에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내가 왜 그런지 나도 잘 몰랐으니까. 그러다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짜증내는 남편을 보고야 깨달았다. 나는 엄마가 또다시 나를 떠날까 두려웠던 것이다. 부모님의 이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다. 가족의 해체를 의미한다. 부모님이 헤어지고 편부모 가정이 됐다면 모를까.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면서 버림받았다는 기분을 느꼈다. 공부하고 먹고 살 길 찾느라 하루하루가 바쁘다 보니 그런 감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아서 잘 몰랐을 뿐. 나는 부모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줄 거란 기대가 없었다. 스스로 스케줄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하는 탈직장인이 되고 나서야 나는 나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늘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라는 사람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그러자 점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내 두려움이나 행동의 근원과 마주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내가 가족을 상대로는 말과 행동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정은길 아나운서의 돈말글 예전 방송들을 다시 듣다가 나는 이제 참지 않고 말하기로 했다 편에 내 코멘트에 깜짝 놀랐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믿어주고 지지해줄 사람을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가족이라고 대답했을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으면서 나를 책임질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고 다짐하며 오랫동안 살아왔으면서 오랜 시간 받아온 주입식 교육의 폐해였다. 아빠, 엄마, 나 동생 등으로 구성된 단란한 4인 가족의 교과서 속 이미지를 너무 당연하게 교육받은 결과였다. 연말 시상식 때면 엄마라고 한마디 언급한 것일 뿐인데도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는 연예인들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진 탓이었다. 내 솔직한 마음과 달리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족은 소중한 존재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해야 하는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모르긴 해도 나처럼 가족을 다소 멀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가정사를 속속들이 알 순 없지만 어쨌든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어린 시절의 나처럼 나를 책임질 사람은 나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온 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과 연대해 참지 않고 말하기 모임이라도 만들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게 가장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주라고 권하고 싶다. 어차피 내가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말은 내가 내게 하는 혼잣말 아니던가. 그 말까지 속으로 참을 이유가 없다. 계속 참다 보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 나는 이제 참지 않고 말하기로 했다의 저자는 나를 수긍해줄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했다. 내가 그 강력한 지원군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려면 우선 솔직해져야 한다.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싫은데 좋은 척은 그만해도 된다.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받아들여줄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정은길 저자의 돈말 글이라는 책이었어요. 참지 않고 말하기 모임. 저도 가입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슬펐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가족은 소중한 존재예요. 망설임 없이. 그게 왜 그랬을까? 그렇게 배운 것도 있겠지만 약간 부자산망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본투비 금수저들을 굉장히 동경하고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자수성가가 더 이상 멋지게 보이지 않는가 봐요. 그런 것처럼 가정도 단란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굉장히 선망하고 역시 사랑받고 자라서 사람이 참 여유가 있고 따뜻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칭찬받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고 약간 원래부터 잘 살던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나서 갑자기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랑받고 자란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내재화돼서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온 건 아닐까? 근데 또 그런 것도 배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자라지 않은 사람이 평범하게 자라지 않은 얘기를 하면 아, 유난이다. 쟤는 또 뭘 저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니? 이런 뒷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또 언제는 수용이 가능하냐면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과거일 때, 야, 저 사람이 참 대단한데? 이렇게 해주는 게 다인 그런 걸 좀 많이 봐서 사람들이 속마음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이 저자 같은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너가 참 효녀가 아니구나. 이런 말 너무 쉽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면서 마치 어머니라면 모성애가 자연이 다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네가 도움을 받았을 건데 배은망덕하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자식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줘야 될 거를 다 해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말 간헐적으로 랜덤하게 자기가 잘해주고 싶을 때 잘해준 다음에 나중에 그 대가를 바라는 남들처럼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우리 부모님한테 보답하고 싶다. 이런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은혜도 모르는 자식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뻔뻔하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죠. 이미 가족이 보호해줄 수 있는 시기가 지났기도 하고 이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뭐 어쩌겠어요. 어린 시절은 돌아오지 않고 아쉽지만 앞을 향해 나아가야 그나마 나온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난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걸 항상 고민하면서 여러분을 최고로 위해주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